강의를 맡은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막연히 위도 경도상의 아시아도 아니고 그냥 독도처럼 경상북도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리에 있는 그런 아시아나 대한민국도 아닌 독자적이고 정체성을 가진 타자화되지 않는 아시아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찹스틱, 젓가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또 한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것도 한자죠. 그래서 이 한국을 중국 사람들은 항구라고 부르고 또 일본 사람들은 강거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고유한 우리말을 언제부터 썼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는 한문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보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죠. 못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도 결국 보면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가진, 동북아시아인으로 가진 어떤 정체성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 그 중에서도 서유럽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를 독일이다, 프랑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은 아시아나 동북아시아를 타자와 대상화한다고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왜? 옛날에 너희들 우리에게 식민지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사실 그 영국을 좀 보면요. 영국은 여러 나라 합치는 게 아닐까, 웨일즈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라든지 다 합쳐서 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일으킨 나라이지만 그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해적입니다. 해적.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해적질을 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한 거죠. 우리가 돈으로 잃는 세계사라는 책을 제가 좀 이 강의를 준비해서 좀 봤더니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영국의 잉글랜드의 1년 예산이 20만 파운드였다 그럽니다. 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였다 그러는데 이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60만 파운드. 3배를 해적질을 해서 국가 예산의 3배나 되는 60만 파운드를 해적질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파운드 가져와서 20만 파운드를 여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 국가 1년 영국 1년 예산의 1.5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함선을 만들고 이 지리상의 발견 새로운 말은 대항해의 시대에 여러 가지 배를 만들어서 다른 지리상을 발견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스페인이나 이런 포르투갈보다 영국이 조금 뒤처져 있었는데 차차 이 해적으로 인한 이 수입이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는 그 유럽 지역의 이 해양 패권을 차지하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산업혁명의 바탕이 된 것은 이 해적의 어떤 그런 수입이 상당했다는 것을 속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국제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동북아 국제관계를 하면서 이론을 잠깐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는 아니니까 간단히 할 수 있고, 또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하는 분은 이것을 이제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국제관계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안전보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잠시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근데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은 자연권, 자연상태, 자기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존재이다.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는 자기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한다. 이 역시 자연세계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든, 루소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 집에 보면은 이른바 인간하고 다른 존재라는 게 우리 제 서재 가까이에 이 어항에 부모가 살고 있고, 그다음 조금 거실 밖에는 이 진돗개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책을 가지러 가거나 뭐 차를 마시러 가거나 할 때 일어서면 붕어들이 깜짝 놀라서 요동을 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붕어들도 자기 방어, 자기 안전이라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홉스의 리바이든이라든지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존 로크의 통치론, 이걸 제가 왜 언급했겠습니까? 특히 홉스의 리바이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늑대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의 이론이면서 가설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가 가행되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늑대, 만인의 전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서 이 홉스는 뭐라고 해결책을 내놨습니까? 합의를, 너랑 나랑 계약을 해서 합의를 해서 가져오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내 권리를 위임해서, 내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협의체 위임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가와 개인 간에 비대칭되는 힘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력이라든지 나의 안전이 침해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나 긴데, 어쨌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자기 방어와 자기 안전 보장이 최고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안전 보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건으로 우리 동북아 국제 관계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사건으로 보고 또 국력으로도 한번 보고 군사력으로도 보고 동북아 국제 관계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조금 지난 것이긴 하지만은 9.19 공동성명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9.19 공동성명은 육자가, 그러니까 남북과 미중 러일 이 6개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이고 국제협약이고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이 6개 나라가 모여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이때 아마 장관이 송민순 장관이었을 겁니다. 외교부 장관.
정권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이 넘었네요. 200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이 동북아의 주요 나라들이 6개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복잡다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공학, 정치구도 속에서 그런 역학 속에서 이 동북아 6개 주요 나라가 한반도 통화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성명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제법에 따르면 이거를 뭐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협정이라도 볼 수도 있고 성명이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론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다. 자,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또 뭐 이명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이 동시이행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시이행이 여러분 뭡니까?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아파트 계약을 했을 때 내가 대금을 1억이라면 1억을 주면은 그 물건 주인은 지불한 사람에게 완전한 근무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동시이행입니다. 나는 돈을 주고 저 사람은 집을 뭐 전세를 칩시다. 전세한 그 아파트 303호를 내한테 완전히 주고 나는 대금을 지불하는 이 동시한다는 거죠. 동시이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국제관계는 무정부고 불신이다 이런 것이 왜 동시이행을 하느냐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6개 나라가 모여서 핵심은 미국, 북한, 한국 이런 나라들이지만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폐기 우리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이게 있어야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는데 이거 없애려면 어떡할래? 중유 좀 내놔라. 중유 좀 넣어, 중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하면 전기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력 좀 내놔라. 좀 내놔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가 그 대신 이 완전히 봉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걸 폐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핵발전소 이 핵으로 원자력으로 해서 전기도 좀 생산하고 좀 우리 기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중유 5만 톤인가 하고 전기 200만 톤인가 하고 이거 주고 그러면 1차로 뭐 핵을 봉인하겠다. 또 어떻게 한 단계 더 가면 공약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합의대가 동시이행, 니하고 내하고 누가 관계하고 동시에 딱 이행하자는 겁니다.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때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그 은행에 무슨 뭐 아주 안 좋은 자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BDA 거기에 은행이 있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빌미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9.19 공동성명이 어렵게 육자가 만든 성명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왜?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국제관계라는 것은 특히 분단국을 둘러싼 미중-러일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더 복잡다단합니다. 그 속에서 어디까지 9.19 공동성명이 합의를 했냐면은 동북아시아를 이 다자간 안보 공동체로 해서 6개 나라가 공동으로 해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단독 강화하면은 한 나라가 전쟁 일으키면 5개 나라가 그 한 나라를 잡는다는 거죠.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 체제까지 이 안에 다 담았는데 그것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뭐 무슨 자금이 괴자금인가 불법 자금이 북한의 불법 자금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래서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뭐 그 이후에 14선언 듣고 이때 했는데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으로 보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는 이 9.19 공동성명이 6개 나라가 모두 다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 우리가 천안함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 매체 등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 아는 선배에게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우리가 주석에서라도 이렇게 대화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약에 북한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우리 남한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를테면 그런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작은 확률이지만 그런 아주 개연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선배는. 자, 선배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일으켰다고 합니까? 약간 그 선배 답이 뭔 줄 압니까? 북한이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은 우리의 입장과 똑같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똑같은 거고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할 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걸로 결의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천안함을 버블제트 공격을 해가지고 두 정각이 나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부서진 거는 누가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무슨 공동조사단인가 하여튼 그런 성격의 조사단이 와서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동북아 국제관계를 본다면은 두말할 아까 내 선배를 통해 빌어서 이야기한 것.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백령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 북한이 그렇지 그럼 누가 그랬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각도 아마 한국의 시각과 비슷하고 일본은 미국 따라갑니다. 우리는 절대 안 따라오지만 일본은 미국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할 때 실체가 없는 주어가 없는 쉽게 말해서 결의하고 러시아는 반대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 우리 동북아 국제관계를 대단히 잘 알 수 있다. 사드 문제 어떻게 있습니까? 무역이라든지 이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비군사적인 분야도 엄청난 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성주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제주도가 치명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뭐 핵 문제는 아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너가 먼저 완전 폐기하면은 그것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정도가 아닌가. 너희 나라, 우리 지금 국제관계 하니까 너희 나라의 안전보장, 너가 메뚜기든 뱀이든 오소리든 너구리든 간에 너가 모든 존재는 나 자신의 안전보장 욕구가 자연적으로 있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가 볼 때 불량국가고 비정상적인 국가고 뭐 왕조국가고 이러지만은 그 나라 나름대로 안전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 폐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했지만은 별 소득이 없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정부 상태, 불신 상태, 그러나 모든 존재는 자기 안전, 자기 이익, 자기 국가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 핵 문제, 천안함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들어보면은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 돈 달라는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돈 좀 많이
많이 지불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제로 한번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1조 달러 정도 되고요. GDP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일본의 G2 자리를 중국이 이제 차지했습니다. 14조 달러.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영국, 독일부터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12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거의 뭐 국민 총생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 캐나다 정도. 그러니까 세계 10강의 경제력을 가져 있으면서 그리고 이 미국이나 동북아시아 정치공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는 대등한 경제적으로 가져 있죠. 자, 이 정도의 우리가 경제 규모,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고 동북아시아 우리와 관계 있는 나라들도 한번 어느 정도 국내 총생량 상승이 됐는지 GDP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우리가 이 하버드대 이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이 경성 권력, 연성 권력에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먼저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군사력 위주만으로 평가할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이 소프트 파워, 쉽게 말해서 미국적 기법이라 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척도나 유산이나 문화나 또 교육적 가치, 뭐 또 수준 이런 것들도 이 파워라는데 국가의 힘, 전체적인 힘에 이 포함하자는 이 견해가 이 하버드 조셉 나이의 주장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이나 역사적 수준이나 그리고 교육적 어떤 자산이나 시민의 어떤 민주주의 의식이나 또는 국가나 국민들 간의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이 저는 결코 낮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치인의 어떤 그런 성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프트 파워 면에서 대한민국이 또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결코 뒤지지는 않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력만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가 또 이제 2위고 GDP는 아까 한 11위 이 정도 됐죠. 러시아가. 중국은 이제 GDP 보면 3위고 GDP는 2위고 그 군사력은 3위.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은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한번 이제 할 참이었는데 이제 세계의 짱이 이제 솔직히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짱이었는데 이제 짱이 바뀔 수도 있다. 세력전이라고 하는데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패권 국가가. 그래서 이러한 패권이 바뀔 때 우리 동북아시아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죠. 또 미국이 바짓가랑이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제 중국이 GDP도 14조, 15조 정도 되고 인구도 15억 가까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돈도 많고 하는데 중국에 이렇게 좀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광해군이 명과 금 사이에서 했던 외교정책, 명나라의 원군 요청에 의하면서 현장에서 출병은 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광해군이 폐위될 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국제적 폐륜이었다는 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폐륜이었다. 그게 폐위할 때 제 1명목이 야, 명나라 우리를 살려준 명나라에 대해서 너 그렇게 배신하는 그게 폐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가능성이 깊은 이런 시대에 어떤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깊이 생각할 수 아닐 수 없다. 제가 여기서 어느 나라를 택해야 된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참 곤란하다. 군사력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내가 가본 동부아시아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여행을 다녀본 겁니다. 뭐, 단순히 관광 차원은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여행을 가봤는데, 아까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는데, 동북아시아라는 것이 이 러시아가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극동이라는 연해주라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우스리스크나 이런 지역에 우리 옛날에 항일 운동하던 분들이 주로 계셨던 그 부분들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도 넣는 학자들도 있고 몽골도 넣는 사람도 있고 위구르도 넣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우리는 막 미중 러일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동부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 이 정치공학적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여행을 하고 북한도 여행을 하고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쭉 가면서 했는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창하게 제가 가본 동북아시아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일본을 참 많이 가봤는데 그 일본 gen법 규정을 가이라는 헌법 구조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고 만나고 일본도 가보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20, 30명 나와 있길래 짧은 일본어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모임에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사실 뭐 한반도 조선 한도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왔냐, 어떻게 나오셨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내가 이 연사마라는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고 그때 겨울연가라는 영화를 그 영화가 너무 감동 있게 봤고 그래서 이 청평입니까 가평입니까 거기에 놀러 와서 서울에 1시간 거리라 그래서 서울에 왔고 서울에 오니까 또 그 DMZ 도라산역 거기 관광 코스가 있어서 가서 남북이 분단된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좀 접하고 보니까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또 임진왜란까지 일으키고 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참석하게 됐다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도 이 한반도 통일이나 골치 아픈 이 정치 이론보다는 연사마라는 배용주라는 이 배우나 드라마나 이 작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가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언론인이나 일반 운동가나 이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이런 사람들 뭐 북한은 너무 전투적으로 통일하는 거고 조국 통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관심이 정말 없더라. 그 중국은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통일을 이렇게 국기도 우리가 가서 다 제대로 못 걸고 해서 그걸 논할 수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의 경우 그런 경우 말고는 없더라는 겁니다. 일강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강경이고 강성입니다. 뭐 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도자를 분석해 보나, 지리적으로 분석해 보나, 국제관계 이론으로 분석해 보나, 사건으로 분석을 해 보나, GDP나 군사교역으로 이 동북아 관계를 분석해 보나, 대단히 복잡다단한 문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감히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우리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이 동북아 국제관계라는 복잡다단한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은 대단히 어려운데, 우선 우리가 강대국의 이관계가 충돌할 때 동서독의 통일을 이제 좀 참조해야 되는데, 그때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대통령이 기억하기로 레이건 대통령이었고, 그때 서론의 서기장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지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적인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미국 조야에서의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에 대한 어떤 묵인, 협조, 지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냐. 그 다음 아까 고르바초프 시대에 이 글라디노스트 또 페레스트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이 소련이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소 간의 양 강대국이 어떤 동서독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어떤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동독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고, 또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국경선 문제가 있었고, 뭐 동독 공산당 선정 구원이든가 그 사람이 뭐 기자에게 발표하면서 말 실수를 했다나요? 그 베를린 장벽 그 선을 언제 개방하느냐, 그러니까 뭐 한다 언제냐고 내일부터 뭐 이렇게 하면 뭐 실수를 했다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베를린 장벽 사태, 동독의 경제 상황, 미소 양국의 정치적 어떤 묵인이라 할까, 지지라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서독의 경제력으로 흡수, 어떤 사람은 합의형 흡수 통일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우리가 야 한반도 통일을 한번 내놔봐. 우리가 보통 수리부작이라고 공자님께서 옛 것을 한번 이렇게 지나간 것을 한번 훑어보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몇 년 전에 30년 전에 통일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저렇게 써놨는데, 일단 미국이 어렵겠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 쭉 앞서 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 대해서 했지만 북한에 대한 이해 세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 게 당연히 한반도 통일하는데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통일의 기득권을 이제 누가 가지느냐, 이게 중국도 미국이 가지느냐 우리가 가지느냐 이걸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지지 세력이 역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면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걸 노리고 있겠죠. 중국은.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어. 조선과 1000년 동안 조공체제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는 북한과 어쨌든 화해 협력하려는 세력 그래 놨는데 세력들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누가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통일에 대해서만 신경 너무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단국가에서 통일에 대한 전략이나 화해협력 제스처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방정책을 위반한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사람 죽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벌써 생각이 갑자기 탁 안 나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데나워 정책의 그 브레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정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가 코로나나 민생 문제를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은 남북 문제를 절대 등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부 또는 이 조야 세력에서 북한에 대한 협력 세력이 많아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한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강경군부가 아닌 서방 세계를 지지하는 서방과 개혁 개방을 그래도 지지하는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도 다시 열고 또 개성공단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미국하고 대사급으로 먼저, 아니면 무역 대표부라도 문을 하나 열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세력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 점을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일본, 러시아는 일본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미국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해 세력을 넓히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 지지 세력이 많아져야 되고, 한국 내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아져야 되고, 북한에서도 개혁개방파 세력이 많아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와 중국은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동서독 간의 통일할 때처럼 미중 간의 교차 승인하는 무드, 이런 분위기 조성도 우리가 한반도가 동부아시아에서 통일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통일은 어떻게 이룹니까? 이러한 국가 간의 습성, 국가의 습성, 개인의 습성, 지도자의 습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인지를 가진 상태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 속에서 남북이 전쟁으로 갈려지고 체제로 갈라지고 강대국에서 갈려지고 침략받고 했는데 다시 합치는 방법이 역시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동북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는 와일드한 상태고 야생의 상태고 만물의 전쟁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안전보장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와 어느 정도 자기 방어하는 마스크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운명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통일이라는 것을 역량과 힘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두서없는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